자, 이제는 출제 경향 확인 문제들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자기들의 실력들을 이제 다지는 단계예요. 자, 변조의 목적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죠. 첫 번째. 다음 중 변조의 필요성. 다른 말로 변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성이라는 것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목적은 딱 네 가지로 축약을 좀 하세요. 자, 첫 번째가 원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변조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변조를 하게 되면 주파수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다중화에 유리하다겠어요. 다중화. 그 중에서 FDM에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대 잡음비가 좋아진다 했죠. 잡음에 강하기 때문에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길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랬죠. 주파수대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져서 안테나 길이를 짧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축약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각종 잡음에 강합니다. 변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중통신에 유리하죠. 특히 뭐라 했어요? FDM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원거리 통신에 유리하죠. 변조를 하게 되면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죠. 그래서 좀 더 짧은 파장에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변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테나 길이는 파장의 절반으로 만드는 게 가장 수신율이 좋아요. 이렇게 못 만들 때는 파장의 4분의 1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파장하고 안테나 길이는 비례하고, 파장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는 이 식은 꼭 알아야겠죠.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주어졌을 때 파장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조를 하게 되면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파장은 짧아지죠.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면 안테나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짧은 파장의 신호를 얻기 위해서 변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변조와 복조를 하는 이유, 타당성이 적은 것은 골라라. 우리가 통신로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도 변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잡음에 강해지죠. 변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근접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변조를 하는 게 아니죠. 원거리 전송이죠. 그 다음에 신호의 다중화를 위해서도 변조를 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변조의 종류로 가죠. 자, 변조의 종류 파트에서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 그림은 어떤 변조 파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앞에서도 풀어봤습니다만 이 신호 중에서 이렇게 전압 레벨이 높은 곳은 1이고요. 전압 레벨이 낮은 곳은 0을 의미하죠. 그래서 1과 0에 해당되는 신호를, 이거는 반송파 아닙니까? 캐리어 아니겠어요? 반송파? 이건 데이터고. 반송파는 이제 진폭은 일정하고 주파수도 일정하게 나오는 파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반송파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변조된 파를 보면은 1인 경우에는 주파수가 높지요. 0인 구간에서는 주파수가 낮죠. 1인 구간에서는 주파수가 높고요. 0인 구간에서는 주파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주파수로서 0과 1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신호가 디지털이니까 이것을 FSK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SK가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죠. 자, 다음 중 진폭 변조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진폭 변조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겠죠. 우리가 진폭 변조를 스펙트럼상에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난다겠어요. 이게 이제 반송파 성분이고, 반송파. 자, 요게 이제 주파수가 높은 쪽에 있다고 해서 이게 상측파라겠죠. 자, 요거를 낮은 쪽에 있다고 해서 하측파라겠잖아요. 하측파. 그래서 이런 신호 성분을 다 이렇게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잘라갖고 보내는 이런 전송을 더블 사이드 밴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더블 사이드 밴드. 근데 이제 한쪽 측파대만 보내도 통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송파를 제거하고 한쪽 측파대도 제거하고 한쪽 측파대만 이렇게 보내는 전송이 있었죠. 그걸 싱글 사이드 밴드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싱글 사이드 밴드가 전력 소모는 좋지만 송수신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반송파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송파를 보내면서도 전력 소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렇게 조금 잔류해서 이걸 없애고 잔류하고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있죠.
이걸 뭐라 했어요? VSB. 잔류 측파대 방식이라겠죠. 그래서 AM의 방식은 이렇게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잔류 측파대 방식은 시험 문제가 유일하게 텔레비전 영상 신호 전송에 사용된다. 이 문장 하나만 딱 외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 중에 해당되는 게 잔류 측파대 변조 방식, VSB가 하나 끼어 있네요.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말한 VSB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잔류 측파대 방식, 통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반송파의 주파수를 신호파의 진폭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방식. 진폭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ASK 또는 AM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연속 변조에서는 AM, 우리가 펄스 변조, 뭐죠? 디지털 변조에서는 아날로그 변조에서는 AM, 디지털 변조에서는 ASK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진폭 변조에 의해서 반송파의 상측파대와 하측파대를 함께 전송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게 상측파하고 하측파가 있는데 이걸 함께 이렇게 전송하는 방법. 이거는 AM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M 방식에서 대표적인 뭘 말하는 거예요? 더블 사이드 밴드를 말하는 거죠. 상측파, 합차를 함께 전송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파수의 폭을 줄이기 위하여 변조 후에 양측파대 중 단지 하나만 취하는 거. 그러니까 한쪽만 안 보내고 한쪽만 취하는 방법. 뭐예요? 싱글 사이드 밴드죠. 그래서 AM 방식 중에서 무슨 방식이에요? 싱글 사이드 밴드 방식이죠. 싱글 사이드 밴드. 근데 일본은 AM을 톡탈해서 이제 표현했고요. 2번은 AM 중에서 VSB를 말했고, 3번은 AM에서 이제 AM 방식에서 싱글 사이드 밴드를 지칭한 거죠. 4번을 읽어보세요. 진폭 변조 중에서 한쪽 측파대에 포함되는 변조 신호의 고역에 대응하는 성분을 크게 감소시켰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더블 사이드 밴드는 이렇게 상측파와 하측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고역 대응이라는 게 뭐야? 주파수가 높은 쪽을 말해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높은 이 한쪽 측파대를 이쪽이죠. 감쇄시켰다는 것은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걸 남겨놓고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없애버리고 나머지 이 부분만 잘라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잔류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VSB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4번 문제로 가죠. 페이스 모듈레이션, PM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건 뭐냐? 자, 우리가 진폭 변조지요. AM을 말하는 거예요. 반송파의 상측파와 하측파를 함께 전송하는 거. 우리가 AM 방식 중에서도 뭐라 하겠어요? 더블 사이드 밴드 방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블 사이드 밴드 방식. 그 다음에 주파수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변조 후에 나타나는 양측파대 중 하나만 오는 거. 이거는 뭐예요? AM 중에서도 싱글 사이드 밴드를 말하는 거죠. 3번을 보죠. 입력 신호의 진폭에 대하여 반송파의 위상을 변조하는 변조 방식. 뭐예요? 이게 PM이죠. 위상을 변조하는 방식. PM입니다. 위상을 우리가 페이지라고 하죠. 진폭 변조에서 한쪽 측파대에 포함되는 변조 신호의 고역에 대응하는 신호 성분을 아까 방금 전에 했던 AM 방식 중에서 잔류 측파대 방식을 말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진폭 변조 파트로 넘어와서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폭이 12V고 주파수가 10메가인 반송파입니다. 이거는 반송파의 진폭이고 반송파의 주파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진폭이 6V고 1kHz의 변조 신호. 이게 신호파라는 거죠. 신호파의 진폭이고 신호파의 주파수죠. 이럴 때 변조율을 구해라. 변조율은 자, 반송파 진폭분의 신호파 진폭으로 구하죠. 그래서 유리니까 100을 곱하게 되면 반송파의 진폭은 얼마예요? 10이고 신호파의 진폭은 6V죠. 곱하기 100. 여기 나누면 2분의 1이니까 50%가 나오네요.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문제도 이제 같은 종류의 문제인데 식으로 줬죠. 자, AM 변조에서의 P 변조파라는 건 뭐예요? 변조가 끝난 파죠. 변조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럼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AM 변조는 자, 요렇게 곱하면 반송파가 되고 이 반송파의 진폭에다가 이 성분을 신호파 성분을 더한다겠죠. 요게 신호파예요. 그러면 여기가 반송파의 진폭이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것이 반송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신호파 중에서 이 코사인이라는 이름 앞에 있는 요 60이 뭐라겠어요? 신호파 진폭이라겠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조도는 금방 구하는 거죠. 변조도는 몇 프로냐, 그러니까 몇 프로냐 그랬으니까 변조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반송파의 진폭분의 신호파 진폭 곱하기 100으로 구한다. 반송파 진폭은 100이고요. 신호파 진폭은 60이고요.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뭐 쉽게 약분이 돼서 60%라는 게 나오죠. 답은 4번이 쉽게 나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진폭 변조파의 변조도 M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자, 우리가 변조도가 1인 거는 최적의 변조죠. 최적 변조. 곱하기 100을 하면 100%가 나온다 해서 100% 변조라 그래요. 가장 좋은 변조 아닙니까? 그럴 때, 자, P변조파 전력은요. P변조파 전력을 PM이라고 하고, 반송파 전력의 몇 배냐, 이 말이죠. 반송파 전력. 우리가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에서 P변조파 전력 구하는 공식이 1 플러스 2분의 M제곱 PC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3개에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해요. M이 변조도죠. M을 2를 집어넣으면 이게 2분의 1이 돼서요. 이게 1.5가 되죠. 2를 더하면 0.5를 더하면 1.5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송파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P변조파 전력은 반송파 전력의 1.5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맞는 것이 됩니다. 그다음 변조도의 M이 낮을수록 측파대 전력은 감소다. 우리가 측파대 전력은 어떻게 해요? 상측파나 하측파나 전력이 같은데요. 구하는 공식이 4분의 m제곱 곱하기 pc죠. 4분의 m제곱 곱하기 pc가 우리가 상측파와 하측파 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m이 이거잖아요. m이 작을수록 이 전체 값이 작아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m이 작을수록 낮을수록 측파대 전력은 줄게 되죠. 그 다음에 변조대 M이 1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부족변조라고 하죠. 부족변조. 그럴 때는 타통신에 혼신을 준다. 이것은 무슨 현상이에요? M이 1보다 큰 과변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M이 1보다 작은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M이 1보다 큰 과변조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M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신호파의 진폭이 찌그러지. 음성이다. 그럼 음이 찌그러지는 거지요. 이것도 이제 1보다 큰 과변조에서 일어나는 현상 맞아요. 그래서 M이 1보다 클 때 일어나는 현상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진폭 변조에서 과변조가 일어났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우리가 이제 1보다 큰 경우를 과변조라고 하죠. 그래서 과변조가 일어날 때 P변조차에 이제 고조파 성분이 많게 돼요. 많은 고조파 성분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주파 대역폭이 넓어져요. 이런 것도 안 좋은 점이죠. 그 다음에 과변조된 신을 수신하게 되면 명료도가 나빠집니다. 명료도가 저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조지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 아니죠. 내가 뭐라 했어요? 1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과변조라겠죠. 답은 4번이고요. 이 3가지 경우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M이 1보다 큰 경우 3가지죠. 이 3가지 말고도 수신음이 찌그러진다, 고조포가 포함된다, 대역폭이 넓어진다, 다중통신 혼신을 준다 이런 게 있죠. 이게 하나 빠진 게 다중통신이죠. 다중통신을 할 때 다중통신에 혼신을 준다. 혼신을 준다. 하나를 추가를 하세요. 그래서 이 4가지 M이 1보다 큰 경우 과변조에 일어나는 현상 4가지를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정연파 신호의 반송파를 60% 진폭 변조 환송신기에
반송파 전력이 600W인 경우 피변조파 전력은 얼마냐? 일단 우리가 피변조파 전력 구하는 공식, 피변조파 전력은 자, 1 플러스 2분의 m 제곱이죠. 곱하기 반송파 전력으로 구합니다. 더블 사이드 밴드일 때 이야기죠. 자, 우리가 m은 주어졌어요. 변조도는 여기서 주어졌습니다. 60%라고 주어진 것은 100을 곱해서 60%니까 0.6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실 때는 0.6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송파 전력은 600W라고 주어졌어요. 여기다가 이걸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708W가 나와요.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3번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6번 문제로 가죠. 자, 변조지수. 변조지수, 변조도 같은 말이에요. 변조지수가 60%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m이 얼마다? 0.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AM 변조에서 반송파의 평균 전력, 반송파 전력입니다. 평균 전력이 300W다. 그래서 반송파 전력은 PC로 표현하죠. 그래서 300W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하측파 전력은 얼마냐? 우리가 이제 한쪽 측파대의 전력은 상측파든 하측파든 전력이 똑같죠. 4분의 m 제곱 곱하기 PC로 똑같아요. 그래서 4분의 m은 얼마예요? 0.6이죠. 0.6의 제곱 곱하기 반송파 전력은 300W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27W가 나와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나온다. 자, 7번 문제로 가죠. 1000kHz의 반송파 신호가 3kHz의 신호파에 의해 진폭 변조되었다면 AM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상에 나타나는 성분은 뭐냐?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겠죠. 자, 여기가 반송파라겠어요. 그래서 반송파 주파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가 신호파의 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반송파 주파수의 신호파 주파수를 더한 만큼의 주파수 폭이고요. 여기가 이제 반송파 주파수에서 신호파 주파수만큼 뺀 폭이죠. 주파수죠. 그래서 이걸 상측파, 여기를 하측파라고 부르고, 이거 반송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반송파가 요거죠. 1000kHz. 여기가 1000kHz라는 소리예요. 그럼 신호파가 3kHz니까 3kHz를 더한 곳이 여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요? 1003kHz죠. 여기는 3kHz를 뺀 거니까 997kHz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AM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상에 나타나는 성분,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있는 성분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신호가 들어있죠. 그래서 끝에 있는 것만 표시한다면 997,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1000km, 그 다음에 130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8번 문제로 가죠. 자, 더블 사이드 밴드 방식에서 LC입니다. LC라는 것은 이제 반송파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해요. LC 또는 TC라고 한다겠죠. TC. LC나 TC나 같은 말이에요. 반송파를 다 보내는 방식이에요. 이때 진폭 변조 방식에 AMP 변조파의 하측파대와 반송파와 상측파대의 전력비를 물어봤어요. 반송파를 PC라고 한다면 하측파 전력은 4분의 m제곱 PC만큼의 전력을 갖고 있고, 상측파도 똑같으니까 4분의 m제곱 PC만큼의 전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PC로 약분을 하게 되면 요건 1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4분의 m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분의 m제곱 대 1대 4분의 m제곱,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각도 변조 쪽에 나와 있는 출제 개형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20MHz인 반송파를 20kHz인 신호파로 FM 변조했을 때 최대 주파수 편집비가 델타 F죠.
100kHz면 변조 지수를 구해라. 자, 변조 지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신호파 주파수분의 최대 주파수 편입이죠. 공식만 알면 푸는 거 아니에요? 신호파 주파수가 요거죠. 요게 신호파 주파수죠. 자, 20kHz고요. 최대 주파수 편입비가 100kHz죠. 100kHz입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5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변조 지수는 답이 5가 되겠어요. 자, 2번 문제로 가죠. 자, 광대역 FM 송신기로 송신하는 신호의 최대 주파수 편입비가 30kHz. 이게 뭐예요? 최대 주파수 편입비 델타 F죠. 변조 주파수가 이게 변조 주파수, 신호 주파수라는 소리죠. 이 5kHz다. 그럴 때 이제 신호의 대역폭을 구하라 했잖아. 대역폭은 밴드 위드스를 구하라 이 말이죠. 대역폭. 대역폭은 2배의 fs 플러스 델타 f예요. 공식을 딱 외워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2배의 fs는 얼마예요? 5kHz고 델타 f는 얼마예요? 30kHz죠. 그러면 35km니까 70km가 나오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주파수 변조인 FM에 대한 설명으로 AM과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요. 이게 FM을 물어본 거예요. FM을 진폭 변조와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FM을 물어본 겁니다. FM은 AM에 비해서 우리가 장점 하나, 단점 하나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잡음에 강하죠, 잡음에. 각종 잡음에 강합니다. 장점이죠. 단점은 이제 보내려고 하는 신호가 많아질수록 주파수를 많이 써야 되니까 서요 대역폭, 소모되는 대역폭이 많죠. 점유 대역폭이라고 해요. 점유 대역폭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 같은 이런 잡음에 강하죠. 크다가 아니라 강합니다. 그 다음에 SMB가 개선되죠. 잡음이 좋아지니까 SMB는 좋아지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초단파 때 통신에 적합하죠.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넓다는 단점이죠.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아래 그림같이 요거 별표를 딱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각도 변조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M이나 PM을 구할 때 직접 바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 간접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M 변조기를 이용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PM 변조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FM 변조기를 사용하여 PM 변조를 하고자 한다. 가로에 들어갈 건 뭐냐? 그러니까 PM파를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직접 PM을 만들어도 되는데 FM 변조기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기에다 집어넣어놓고 신호를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FM 변조기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뭘 얻을 수 있어요? PM파를 얻을 수 있다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그래서 가에는 미분기, 나는 필요 없어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펄스 변조 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죠. 자, 펄스 변조 쪽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온 문제가 다음 중 디지털 변조 방법을 찾아라. 자, 펄스 변조 중에서 여러 개 섞여 있어가지고 다음 중 디지털 변조 찾아라. 답 PCM이라겠죠. 자, 아날로그 변조가 아닌 걸 골라라. 답 PCM. 이렇게 잘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변조를 찾아라. 답 PCM이 되겠습니다. 자, 펄스의 폭과 진폭은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펄스의 폭, 위드스나 진폭, 앰플리튜드는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 신호의 표본값에 따라 펄스의 뭐만? 위치를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포지션의 P를 따서 ppm이라고 하죠. 또는 위상의 약자, 페이지를 따서 또는 ppm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펄스 위치 변조 또는 펄스 위상 변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는 펄스 부호 변조 파트로 가죠. PCM 파트입니다.
PCM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PCM 과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블록 순서.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잡음을 걸러내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잡음을 먼저 차단합니다. 그래 놓고 대표값을 뽑는 거죠. 샘플러, 샘플링 하는 장치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이 이제 양자화 아닙니까?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에 ER을 붙여서 퀀타이제이어, 양자화기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인코더, 부화기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표본화, 양자화, 부화를 거치게 되면 뭐가 돼요? PCM파가 만들어지죠. 하나 더, 여기 만약에 한 단계가 더 있다면 압축이 들어간다 했죠. 압축. 그래서 압축이 끼게 되면 양자와 앞에 압축이 들어간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는 2번 문제를 풀어보죠. 40kHz의 대역폭을 갖는 신호를 전송할 때 PCM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최소 표본화 주파수.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딱 2배를 구하면 된다겠죠. 샘플링 주파수를 구해라 그러면 2배의 FA입니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제일 높은 주파수에다 2배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40kHz의 대역폭을 갖고 있다 했으니까 이거 신호의 대역폭 아닙니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40의 2배 얼마요? 80kHz가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3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PCM 다중통신 방식의 특징. 그래서 PCM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설명으로 틀린 거. PCM은 FM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FM은 장점 하나가 뭐냐겠냐면 각종 잡음이 강하다겠어요. 그 다음에 단점은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CM은 각종 잡음이 강해요. 강합니다. 특히 누아나 혼선이 강하죠. 그래서 저질의 전송로에도 양질의 통신이 가능하다. 이런 문장을 꼭 알아두라겠어요. 단점은 이제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높다는 거, 그다음에 PCM 고유의 잡음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됩니다. 자, 틀린 거 골라보죠. 넓은 주파수 대역을 점유한다. 맞죠? 단점이죠. 그다음에 왜곡, 잡음, 누아 등의 방해가 적죠. 그렇죠? 잡음이 강하죠. 그다음에 양자와 잡음 등 PCM 고유의 잡음이 있죠. 그다음에 전송 과정에서 열잡음, 왜곡 잡음이 가산된다. 잡음이 누적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전송 도중에 우리가 이제 중계기의 기능인데 재생 기능이 있다겠어요. 그때마다 나빠지는 어떤 점들을 고쳐주는 재생 기능이 있습니다. 3R 기능이라고 해서 3가지 재생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잡음이 누적되지 않는다. 가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은 4번이 틀렸다. 자, 이제는 베이스밴드 전송, 기저대역 전송 파트에서 문제를 풀어보죠.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전송할 신호의 주파수에 비해 높은 주파수의 반송파를 이용하여 0과 1을 진폭이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위상 등에 대응해서 전송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변조를 해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송 대역 전송, 줄여서 대역 전송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광대역 전송이라고도 하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중 디지털 변복조 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통신 전송망에 사용하는 기기다. 이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전송망에 보낼 때는 이런 변복조기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이제 변복조기를 모뎀이라고 하잖아요. 모뎀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맞는 거죠.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반송파의 진폭이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위상을 변화시킨다. 그죠? 변조를 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맞죠. 3번, 수신기는 송신 측의 반송파와 같은 반송파를 이용하는 동기건파 방식을 쓴다. 그렇죠. 동기건파 방식을 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변조를 실시하면, 과변조가 1보다 큰 변조죠. 실시하면 신호의 찌그러짐이 발생한다. 이 문장 자체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AM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날로그 연속 변조인 AM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요? 디지털의 변복조기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디지털 변복조기는 뭐예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전송로에 보내기 위한 장치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4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복조기, 디지털 변복조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 자체는 맞다라는 거예요. 과변조, AM에서 과변조를 하게 되면 음이 찌그러지죠.
자, 이제는 디지털 연속 변조 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디지털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자, 진폭 편의 변조 ASK는 정연파의 진폭의 정보를 싣고 가는 방식으로 이진 내지는 사진 진폭을 이용하며 저속도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진을 주로 쓰죠. 사진 거의 안 쓴다 그랬어요. 그러나 틀린 건 아니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 FSK는 정연파의 주파수에 정보를 싣는 방식으로 두 가지 주파수를 이용하며 중속도 또는 저속도 통신에 이용된다. 제가 이제 저속도 통신에 주로 이용한다 했죠. 1200 bps 이하라겠습니다. 그래서 근닥에서 뭐 중속도라 해서 틀린 건 아니라겠어요. 자, 위상 편의 변조. 정연파의 위상의 정보를 싣고 가는 거 맞지요? 그래서 2진, 4진, 8진, 16진. 16진도 주로 안 쓴다겠지만, 에라 가능성이 커서 안 쓰는 거지, 못 쓰는 건 아니라겠어요. 그 다음에 중고속도 통신에 이용한다. 중속도라겠죠. 근닥에서 고속도,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교 진폭 변조 QAM은 정연파의 진폭과 뭘 조정하는 거예요? 위상이죠, 위상. 그래서 ASK 방식과 PSK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다. 그래서 일명 APK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QM이에요. 답은 4번이 틀렸죠? 자, 2번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의 그림은 어떤 변조의 파형이냐 그랬어요. 0일 때는 진폭이 없네요. 1일 때는 진폭이 있네요. 0일 때는 없고요. 1일 때는 진폭이 있어요. 진폭으로 0과 1을 구분했죠. 그래서 뭐예요? 보내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니까 진폭 편의 변조인 ASK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폭 편의 변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정보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디지털 변조 방식은 뭐냐? 주파수를 바꾼대요. 뭐예요? FSK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디지털 데이터 0과 1을 아날로그 통신망을 사용해 전송할 때 반송파의 위상에다 싣고 간대요. 뭐예요? PSK가 되겠죠. 자, 5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BPSK, 바이너리의 약자죠. 이걸 이제 이진 PSK를 우리가 BPSK라 그래요. 이진이라는 것은 0과 1, 1비트 전송이죠.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정보 데이터의 신불값에 따라서 반송파의 위상이 변화시킵니다. 우리 위상을 변화시키는 게 PSK죠. PSK. 그래서 맞는 거고요. 동기건파 방식만 쓴다겠죠. PSK는. PSK와 QAM은 동기건파만 쓴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유 대역폭은 ASK와 비슷하나 와 같으나 심볼 오류 확률은 낮죠. 낮죠. 맞아요. 오류 확률은 ASK보다는 FSK, FSK보다는 PSK, PSK보다는 QAM 쪽으로 갈수록 좋다겠어요. 그래서 오류 확률이 낮다 그랬죠. M진 PSK 대역폭 효율은 변조 방식의 영향을 받는다. 변조 방식과는 상관없이요. 우리가 이제 대역폭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한 번에 보내는 비트수 n과 같아요. 그래서 로그 2의 m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몇 비트를 전송하냐가 대역폭 효율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조 방식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된다. 6번 문제로 가죠. 자, 이건 DPSK예요. 우리가 DPSK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했지만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PSK 방식을 쓰는데 얘는 무슨 복조 방식으로 동기건파 방식을 쓴다겠죠. 동기건파 방식은 대표적인 정압 필터가 있는데 정압 필터 같은 경우는 신호를 키워주고 잡음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건파 방식으로 좋은데 좀 비싸죠. 그래서 이런 동기건파를 쓰지 않고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구하는 방식이 DPSK예요. DPSK는 동기건파 방식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동기건파가 아닌 건파 방식을 다 비동기건파 방식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차동 위상 건파 방식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DPSK 건파 방식 이름을 꼭 알아두라겠어요.
차동 이상 건파 방식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되지 않는 거 뭔지는 모르지만 동기 건파기는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르셔도 되고 이제는 이제 나왔으니까 구성 요소로서 지연 회로도 있고 논리 회로도 있고 위상 비교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나 동기 건파 방식을 쓰지 않으려고 쓴 방식이기 때문에 동기 건파기는 아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반송파의 진폭 동그라미 쳐야죠. 진폭. 그다음에 위상 동그라미 쳐야죠. 이것을 변화시켜서 정보를 전송하는 거 뭐요? 진폭의 A, 위상의 P. 그래서 키잉의 약자 K라고 해서 APK라고도 부르는 것이 뭡니까? QAM을 말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진 변조에서 M진 변조로 확장할 때 주파수 효율이 가장 낮은 변조 방식은 뭐냐? 자, 우리 이제 주파수 효율을 따질 때는 한 번에 몇 비트를 전송하냐가 효율을 결정을 짓는데 그 M진이 다 같아요. 다 M진으로 같잖아요. 동일하다 이 말이죠. 단지 뭐만 달라요? 변조 기술만 다르죠. 그랬을 때는 가장 이제 대역폭을 많이 차지하는 놈이 대역폭 효율이 낮겠죠. 그래서 보낼 데이터가 많을수록 대역폭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FSK 방식이죠. FSK는 주파수를 가지고 신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보내야 될 신호 성분이 많을수록 대역폭 소모가 많죠. 그래서 대역폭 효율이 가장 불리한 방식이 FSK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M진이 다르면 한 번에 보내는 비트가 많을수록 대역폭 효율이 좋은 거죠. 대역폭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M진이 같았을 때는 가장 불리한 방식이 FSK다. 이런 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역폭 효율 면에서는 FSK 방식이 불리합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중 디지털 변조 통신 방식 중 같은 진수인 경우에 비트 에러율이 가장 적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이런 디지털 변조 방식에서 제일 안 좋은 게 ASK, 그다음에 FSK, 에러율이 크죠. 그 다음에 DPSK, 그 다음에 PSK. 제일 좋은 게 QM이죠. 에러율이 가장 낮은 것이 뭐예요? QM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QM이 있잖아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64진 QAM의 대역폭 효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대역폭 효율의 단위는요. 대역폭은 주파수 대역폭이니까 단위가 헤르츠예요. 같은 대역폭에 많은 비트를 같은 시간에 많이 보낼수록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전선 속도의 단위인 BPS예요. 1초에 몇 비트를 보내냐 이 말이죠. 같은 대역폭에서 1초에 많은 비트를 보낼수록 대역폭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대역폭 효율의 단위는 BPS per 헤르츠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들을 좀 알아두세요. BPS per 헤르츠가 단위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은 뭐하고 같냐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하고 같아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 그래서 64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를 계산하는 식이 미치 2인 로그의 M진이죠. 이게 이제 신호 상태수, 신호 상태 개수라고 하죠. 개수라고 하죠. 신호 상태 개수. 자, 그래서 로그 2의 신호 상태 개수는 지금 64개란 뜻이에요. 64진이니까 64를 대입하면 로그 2의, 자, 64라는 것은 2의 6승이죠. 6승. 88에 64니까 6승이에요. 6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6이란 값이 나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래서 한 번에 보내는 비트 수가 6비트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역폭 효율은 얼마냐? 그러면 6이에요. 단위는 BPS per 헤르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는 이제 전송 속도 파트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 ASK 신호의 전송 속도가 1200bps라고 한다면 보호 속도는 얼마냐? 우리가 이제 bps, 데이터 신호 속도하고 보호 속도 관계식은 n 곱하기 b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보호 속도의 기호를 b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보호 속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신호 속도가 1200이라고 줬어요. 여기 1200이라고 줬잖아요.
1200bps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는 여기서 알 수 있죠. 2진이니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는 1이죠.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가 1일 때는 보호 속도하고 데이터 신호 속도는 같죠. 그래서 보호 속도는 얼마예요? 1200이 됩니다. 그래서 1200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QPSK 신호의 보호가 400bps라면 데이터 전송 속도는 얼마냐? 이게 보호 속도를 주고 데이터 신호 속도를 구하라겠죠. 그러면 데이터 신호 속도 bps는 n 곱하기 보호 속도예요. 그래서 n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죠. 로그 2의 m진이죠. 그래서 여기에 QPSK라는 것은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니까 4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4라는 것은 2의 2승이 돼서 요거는 2가 되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이제 2비트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 속도는 여기 줬죠. 보호 속도는 400보라고 주었어요. 이게 이제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가. 좀 실수가 있죠. 보호 속도 단위는 bps가 아니라 보호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놔뒀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호라고 주어져야 하는데 시험 출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주어진 대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주어진 대로 구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40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에다 400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800이 나오죠. 그래서 800 bps가 답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3번 문제로 가죠. 자, 심벌 간격이 t인 펄스 신호를 나이키스트 기저대역 채널을 통해 전송하고자 한다. 이때 요구되는 기저대역 채널 대역폭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할 때요. 심벌 간격이 t일 때는 심벌이 이제 t만큼 이렇게 반복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이것의 2배만큼 샘플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심벌 간격이 t다 그러면 우리는 2배의 t만큼 간격으로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해야죠. 2배만큼. 근데 이제 이거는 주기니까 대역으로 구하면 주파수로 구하면 주기하고 주파수는 역수와 관계 아니면? 그래서 요것분의 1 하면 역수가 나오죠. 그래서 기저대역 채널의 대역폭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역폭은 채널의 대역폭, 주파수 대역폭을 말하는 거예요. 기저대역 채널의 대역폭, 주파수 대역폭을 말하는 거죠. 주파수 성분을 고치면 주기분의 1이 뭐가 돼요? 주파수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t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볼 간의 간격이 t다.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 나이키스트가 제가 샘플링은 2배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2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주기니까 뭐가 돼야 돼요? 주파수로 고치면 분의 1로 바꿔야죠. 그래서 기저대역 채널 대역폭은 요구되는 기저대역 채널 대역폭은 2t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로 가죠. 자, 통신 속도가 200보예요. 보호당 신호 레벨이 4라는 것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2의 2승이 4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2라는 거죠. 2. 그러면 bps는 얼마냐? 데이터 전송 속도는 얼마냐? 그랬어요. 데이터 전송 속도는 bps는 n 곱하기 b죠. 근데 n은 2고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2다 이 말이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 신호 레벨이 4라는 것은 이 4는 m을 의미하는 거예요. m. 신호 레벨이 4라는 것은 m진 할 때 m. 그러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로그 2의 m이니까 로그 2의 4가 되죠. 2의 2승이 돼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통신 속도, 보호 속도가 200이다 이 말이죠. 200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00 bps가 나오죠. 근데 이것을 1분간 전송했대요.
이거는 1초간이죠. 1분간 전송했으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요? 60초를 곱해야죠. 그러면 6, 4, 24가 돼서 24,000 bps가 나옵니다. 24,000 bps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다. 자, 5번 문제로 가죠. 자, 전송선로의 대역폭이 40km였지. 대역폭이 40km였습니다. 채널의 대역폭이죠. 그 다음에 SMB가 15일 때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의 용량, C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SMB가 주어졌다는 것은 잡음이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샤넌의 공식을 이용해야 돼요. 샤넌의 공식은 대역폭, 채널의 대역폭에다가 로그, 미치인 로그죠. 1 플러스 SMB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가 샤논이 제창한 채널의 용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채널의 대역폭이 얼마예요? 40km 이랬죠. 40 곱하기 km니까 10의 3승이죠. 곱하기 로그 2에 1 플러스 SMB가 얼마예요? 15죠. 만약에 이걸 dB로 줬다면 숫자로 고쳐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bps가 됩니다. 그리고 16이니까 2에 4승이 16이죠. 그래서 요 4가 앞으로 가면 4, 4, 16에다 0이 4개니까 10의 4승이 되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요게 답이 되겠네요. 단위는 뭐예요? bps죠. 채널의 용량의 단위는 bps예요. 답이 몇 번이에요? 16 곱하기 10의 4승.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는 무선통신 잡음 파트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FM 수신기에서 이득이 주어지고 잡음 지수가 주어지고 후단에 이득이 주어지고 잡은 게 다단 증폭기네요.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오는 증폭기의 이득을 G1이라고 하고 잡음 지수를 F1이라고 하고 후단에 나와 있는 이득을 G2, 잡음 지수를 F2라고 한다면 종합 잡음 지수를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종합 잡음 지수는 첫 번째 증폭기의 잡음 지수에다가 첫 번째 증폭기의 이득분의 두 번째 증폭기의 잡음 지수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F1은 얼마예요? 1.4고요. 그 다음에 G는 얼마예요? G1은 15죠. F2는 얼마예요? 1.6이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44가 나와요. 답은 2번이 된다. 자, 2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잡음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잡음 상태다 그러면 이상적인 증폭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잡음지수는 1이죠. 실제 잡음지수는 1보다 크다겠어요. 그래서 F가 1보다 크다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일 때는 F가 1이고요. 실제는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증폭기 잡음지수 정의는 출력 SMB분의 입력 SMB라고 했어요. 출력분의 입력이라고 했습니다. 특이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다단 증폭의 종합 잡음지수는 각 단의 잡음지수의 합이 아니죠. 이게 틀렸죠. 전체 잡음지수는 첫 번째 증폭기의 잡음지수분의 G1분의 두 번째 증폭기의 잡음지수분 마이너스 1. G1 곱하기 G2분의 F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단지 잡음지수의 합으로 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3번 문제로 가죠. FM 수신기에서 수신 입력 레벨을 감소시켜 가면 어떤 값에서 출력의 SMB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의 수신 레벨을 뭐라 그래요? 한계 레벨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계 레벨의 정의가 나온 거죠. 자, 4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중 수신 한계 레벨이 가장 낮은 조건. 한계 레벨이 낮은 조건. 한계 레벨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한계 레벨은. 그래서 한계 레벨이 낮을 수 있는 조건은 일단은 잡음지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잡음지수가 작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작은 걸 찾으시고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대역폭은 좁을수록 신호 선택률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대역폭은 좁을수록 수신기 대역폭은 좁을수록 좋습니다. 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돼요. 대역폭이 좁아야 선택도 Q가 높아져요.
그래서 미약한 신호라도 잘 수신할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